이런 시골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어디 정신 좀 차려봐. 철컥. 시어머니가 아버지 머리 위로 물을 부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칠순잔치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70세 우리 아버지가 물에 젖은 채 굳어있는 모습. 15년 동안 참고 참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칠순잔치 하루 전 친정집 부엌에서 나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릴 정도로 오래 서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내일 안 간다고 하신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한숨을 쉬며 물기를 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시골 잔치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하시네. 그냥 우리끼리 외식하자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칠순이에요.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마음 상하시게.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드디어 사위와 손자까지 함께하는 칠순을 맞는다고 하시면서요. 서진아, 왜 그렇게 서 있어?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가를 닫고 돌아봤어요. 아,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체격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사위가 못 온다고? 아니에요, 올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사위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하신 아버지였거든요. 명절 때마다 시댁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 때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늘 빠져왔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시집간 년이 친정에 얼굴 들이밀고 다니는 꼴이 보기 싫다. 내 아버지는 하는 일도 없는 농군데 뭘 보러 가. 손자를 시골 흙먼지 묻은 늙은이들 앞에 데리고 가지 마라. 이런 말들을 15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박도 해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치는 순간부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뻔했거든요.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평소처럼 텔레비전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하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누가 간다고 했어? 나는 안 가. 시골 늙은이 잔치에 왜 내가 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부엌 문틈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칠순인데. 칠순이 뭐가 대단해? 요즘 세상에 칠순이 별거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15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친정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자란 애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 눈에 나는 시골 출신 며느리였고 우리 가족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혼 첫해 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배를 한 박스 갖다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거 우리는 안 먹어. 마트에서 사온 게 더 깨끗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키우신 배였는데요.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친정 음식이 그리워 어머니께 부탁드려 김치를 얻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시집 온 년이 친정 음식만 찾고 앉아 있어? 그러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임신 중이었는데도 한 대 맞았습니다. 다시는 친정에서 뭘 갖고 오지 마라. 그 이후로 나는 친정을 자주 못 갔어요. 가더라도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도 거절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어요. 손자를 친정에 데리고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시골 흙먼지 묻은 곳에 우리 손자를 왜 데리고 가려고 해? 너희 집은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참았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도 내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차례상도 따로 차리게 하셨어요. 너희 집 조상들이랑 우리 조상이 어떻게 같은 상에서 모셔져?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꾹 참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에서는 계속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 가서 뭐해? 어차피 할 말도 없을 텐데. 어머니, 됐어. 그냥 안 가는 걸로 해. 무슨 칠순잔치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부엌에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생신, 어머니의 기일, 가족 모임, 크고 작은 행사들마다 시어머니는 꼭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친정집 불빛이 보였어요. 여기서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서진아, 내일 날씨가 좋다네.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하자.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내일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앞에서 또 뭔 일이 벌어질까? 시어머니가 정말 안 오신다면 그나마 다행일까?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오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평소 하시던 대로 행동하신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칠순잔치장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이 아버지의 칠순이구나.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15년 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빨간 상보 위로 하얀 국화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친정 마당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이른 아침부터 하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서진아, 내 남편분들은 언제 오신다고 했지?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시며 물으셨습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통화한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오전 9시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장님, 면사무소 직원들,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해온 분들, 그리고 뜻밖에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분들도 보였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내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저분은 시중은행에서 나오신 김 과장님이야. 농협 대출일로 알게 되셔서 오늘 축하해 주러 오셨다네. 김 과장이라는 분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축의금 봉투를 전하는 모습이 매우 예의 바르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지역에서는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얼마나 좋은 분으로 통하시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10시쯤 되자 마당이 꽤 북적거렸습니다. 30여 명의 하객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버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인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왔구나. 남편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시어머니가 내리셨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내가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시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마당에서 잔치를...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시골 잔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은 시골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하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듣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사돈어른,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는 곧바로 다른 곳을 보셨습니다. 앉으실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내가 시어머니를 상석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리를 보시고는 또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여기 앉으라고? 방석도 낡고 더러워 보이는데?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자리로 옮겨드릴게요. 됐어. 그냥 서 있을게. 시어머니는 아예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시간 낭비라는 듯이 말이에요. 잔치가 시작되고 음식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불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반찬이야? 짠지 냄새가 진동하네. 고기도 이상하고 나물도 시들시들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음식을 준비해 주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이에요. 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작게 말씀해 주세요. 왜?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시골 음식이 다 이 모양이지 뭐.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 그 말을 들은 김 과장이라는 분이 조용히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다른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칠순 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이시니까요.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웃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조용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김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 사위와 사돈 어른까지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그때였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멈추시고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사돈 어른? 시골 늙은이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빨리 끝내지 그래.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어머님, 내가 급하게 시어머니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뭐야? 나보고 시골 늙은이 얘기나 듣고 앉아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골 잔치에 왜 나를 끌고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다른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이런 총구석에서 뭘 하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설마, 시골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어디 정신 좀 차려봐. 철퍽. 시어머니가 아버지 머리 위로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칠순잔치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70세, 우리 아버지가 물에 젖은 채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정장 윗도리가 흠뻑 젖었어요. 회색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남편이 뒤늦게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어떤 분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나고 계셨어요. 김 과장은 아버지께 다가가서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보신 적이 없으셨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객들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진 후였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지루한 시골 잔치 빨리 끝내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을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김 과장이 마지막에 아버지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따님,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김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나고 나자 마당에는 아버지와 나만 남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괜찮다, 서진아.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그만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니.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말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칠순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70세 노인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창밖을 보니 시댁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혹시 오늘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계실까요? 하지만 15년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또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나는 친정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젖은 머리카락,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15년 동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가만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빠 못 주무세요? 아버지는 뒷모습만 보여주시며 대답하셨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억누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같이 마시자. 우리는 마주 앉아서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서진아. 네, 아빠.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빠가 눈치 못 채는 줄 알았니?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다 보였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은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너는 괜찮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섭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차 한 모금을 드시고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시골 출신이 우리 집 그릇을 제대로 씻을 줄이나 할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시기 시작하신 게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안 했다고 하시고 요리를 해도 간이 안 맞다고 하시고 빨래를 해도 깨끗하게 안 됐다고 하시고 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임신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어요. 입덧이 심해서 친정 음식이 그리워서요. 어머님께 부탁드려서 김치 조금 얻어왔어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화를 내시면서
제 앞에서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시집 온 년이 친정 음식만 찾고 앉아 있어? 그때 들은 말이었어요. 그러더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임신 중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꾀병 부린다고만 하셨어요. 서진아. 그 이후로는 친정에서 뭘 갖고 오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아빠가 주시는 것도 다 거절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친정을 자주 못 왔던 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했어요. 손자를 친정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시골 흙먼지 묻은 곳에 우리 손자를 왜 데리고 가려고 해? 너희 집은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차례상도 따로 차리게 하셨어요. 너희 집 조상들이랑 우리 조상이 어떻게 같은 상에서 모셔져? 아버지가 차를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작년 설날에는 아이 앞에서 절 모욕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농사나 짓는 촌놈이고 외할머니는 시집살이나 하던 여자다. 그런 사람들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손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외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엄마도 내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제 친정 얘기만 나와도 험담을 하시고 아빠, 저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드실 거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집안일하고 그래도 계속 뭔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저를 하인 취급하시고 말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쌓인 서름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칠순잔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정말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아빠를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15년 동안 길들여져서 반항할 용기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빠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를 혼자 그런 고생을 시켰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생각해봤다. 우리 서진이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고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서진아, 그런 집이면 이혼해라. 아빠, 15년을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거야.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맞기까지 하면서. 하지만 아빠 아이도 있고 아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아이도 나쁜 영향 받는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 손자도 외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니.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서진아, 아빠는 내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15년 동안 누구의 편도 되어주지 않았던 나에게 아버지가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해. 눈치 보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15년 동안 충분히 잘해왔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우리는 대화를 마쳤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내일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볼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었어요.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다시 불안해졌어요. 어젯밤 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내 편이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용기가 났어요. 이제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한 발 한 발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버지의 내 편이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감돌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거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에서 잤어요. 그래, 친정이 좋지. 그럼 아예 거기서 살지 그래? 벌써부터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 덕분에 예전만큼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하셨나 봐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당연히 상하시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평소에 어머니께 잘못하니까 그런 거야. 또 시작이었어요. 15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시댁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친정만 챙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닐까? 그럼 어제 왜 친정에서 잤어? 남편 놔두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 대리님.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뭐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승인 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출 얘기인가 보다 싶었어요. 남편이 한 달 전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신용도 문제요? 저희가 뭔 문제가 있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왜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셨어요. 고의 검토 후 거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남편이 점점 당황하고 있었어요. 나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대출이 거절됐대요. 뭐?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 회사 매출도 좋고 신용등급도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거절된 걸까요? 이유가 뭐래? 신용도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승인 확정이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갑자기 담당자도 바뀌고 고위 검토를 거쳐서 거절됐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위 검토? 그럼 위에서 직접 거절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시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내 집안 때문인 거 아니야? 네. 어제 그런 망신을 당했으니까 은행에서 알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럴 리가 없어요. 은행에서 개인 일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요즘 세상에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데. 남편도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제 칠순잔치에 은행 관계자가 있었던 건 아냐? 글쎄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김 과장? 그 사람 어느 은행이야? 시중은행이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시중은행? 그럼 우리가 대출 신청한 그 은행이잖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분이 어제 일을 보고. 그럼 당연히 보고했겠지. 고객 가족이 그런 난동을 부렸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 집안이 문제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어머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못하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물을 부으신 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뭐, 지금 어머니 탓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15년 동안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이제 대드는 거야? 길러준 게 아니라 괴롭히신 거잖아요. 말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어젯밤 대화가 용기를 주었나 봅니다. 뭐라고? 15년 동안 저를 하인 취급하시고 모욕하시고 때리기까지 하셨잖아요. 야, 이년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춰주세요. 어차피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나를 말렸어요. 어머니께 사과해.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해요? 잘못한 건 어머님인데. 내가 지금 미친 거야?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어머님은 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시며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정말 망했다. 대출도 안 되고 며느리는 대들고 다 내 집안이 불길해서야. 또 시작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뭔 부정한 일을 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은행에서 거절한 거야. 아버지가 뭔 잘못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갑자기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내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어쨌든 어제 일로 은행에 안 좋은 인상을 준 건 사실이야.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어머니를 잘 모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15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논리였어요. 뭐든 다 내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언제?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집안일하고 그래도 부족했나요?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지.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15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 적 있어요? 야, 너 정말 죽고 싶어? 시어머니가 또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만해.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럼 저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요? 내가 참지 않으면 누가 참아? 이게 시댁살이야. 남편의 말에 허탈해졌어요. 15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셨어요. 좋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15년 동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됐어. 이제 알겠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어요. 너도 봤지? 내 아내가 어떤 년인지.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분명히 친정에서 부추긴 거야. 또 친정 탓이었어요. 대출도 거절되고 아내는 대들고 이게 다 며느리 집안 때문이야. 남편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여보, 일단 진정하자. 대출 일은 다시 알아보고. 뭘 알아봐? 이미 거절됐는데. 다른 은행에 알아보면 되잖아.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소문이 나면 어디서도 안 빌려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 아내 집안이 우리 집에 먹구름 끌고 온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이혼할게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이혼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어젯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 집이면 이혼해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하셨잖아.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 처음으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현관벨이 울리는 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어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후 1시간째 우리 집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벨이 또 울렸습니다. 누가 오겠어? 남편이 담배를 끄고 들어오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때에 누가 와서 뭐 하려고.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칠순잔치에서 뵀던 김 차장입니다. 따님과 잠시 말씀 나눌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 아버지 칠순잔치에 와주셨던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오신 걸까요? 잠시만요. 나는 거실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제 칠순잔치에 왔던 김 과장님이 오셨대요. 김 과장? 그 은행 사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하러 왔대? 저랑 얘기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뭔 얘기? 설마 어제 일 때문에 온 거야?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당연히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밖에서 뭔 얘기를 하게.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김 과장이 소파에 앉으시자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런 셈이죠. 김 과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따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나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요? 네. 혹시 따님께서는 대출 신청이 거절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알고 계시나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신용도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네. 정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펼쳐 놓으셨어요. 어제 칠순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은행 내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고요? 네.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 고객의 가족 리스크도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가족 리스크라고 하시면 고객 가족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어제 시어머니가 하신 일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건가요? 그래서 저희 대출이 거절된 건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어제 칠순잔치에서 70세 노인분께 물을 끼얹으신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노인 학대로 판단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가정폭력? 노인 학대?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러 증인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증인이라고 하시면 칠순잔치에 참석했던 3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특히 저는 은행 직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이런 사안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희 대출만 거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왜죠? 은행권 공동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리스크 요주의 고객으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물 조금 부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 조금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인에게 가한 폭력 행위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피해자가 특별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하다고 하시면? 나도 모르게 물었어요. 따님의 아버님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가 왜 특별한가요? 김 과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따님께서는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아버님은 저희 은행의 최대 고객 중 한 분입니다. 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최대 고객이라고 하시면 예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주주이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개발업체요? 네. 지난 20년간 이 지역 개발 사업을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다만 표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투자만 하고 계실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은행 최대 고객의 가족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사건이니까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일로 인해 아버님께서 분노하셔서 저희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신다면 은행으로서도 큰 손실입니다. 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요? 우리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차원에서 이번 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이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특히 가해자분께서 피해자인 아버님께 정중한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이 사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크다니?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일단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나도 참을 수 없었어요. 70세 노인분께 물을 부으신 게 잘못이 아니에요? 너는 조용히 해. 그때 김 과장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어제 칠순잔치에 제가 참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아버님께서 직접 초대해 주셨거든요. 평소 은행 업무로 자주 뵙는 사이라서요.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은행 업무를 보신다고? 그래서 어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버님께서 종종 따님 걱정을 하시거든요. 시댁에서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내 걱정을 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더군요. 김 과장이 나를 동정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따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뭔 소리야? 15년 동안 우리가 며느리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나요? 김 과장이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어제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는데요. 당신이 뭘 봤다고. 70세 노인분께 물을 부으시면서 시골 늙은이라고 모욕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얼마나 당황해 하시는지도 봤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정중한 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적 제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재요? 이 지역에서 아버님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일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소박하게 사신 아버지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그럼 지금까지 왜 모르고 있었을까? 김 과장이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현관에서 김 과장을 배웅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네. 하지만 아버님께서 따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아마 평범하게 키우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럼 제가 몰랐던 게 당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김 과장은 떠나셨어요.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는 건가? 서진아, 아빠한테 와봐라. 김 과장이 떠나고 1시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뭔가 결심이 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아빠. 지금 갈게요. 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친정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멍한 표정이셨고 남편은 베란다에서 또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김 과장의 방문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분이실까? 지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주주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서진아, 김 과장이 다녀갔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보내서 간 거야. 네. 아버지가 직접 보내신 거였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내 남편 대출이 거절됐다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제 일 때문이라더구나. 아빠, 서진아,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드디어 진실을 말씀해 주시려는 건가요? 김 과장 말이 맞다. 아빠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야. 아버지가 서재로 가서 서류들을 가져오셨어요. 이것들 좀 봐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등록증, 은행 잔고증명서 등이 가득했어요. 액수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20년 전부터 시작했다. 이 지역이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서 땅을 사기 시작한 거야. 그럼 진짜 부자이신 거예요? 부자라고 하기엔 뭐 그런 셈이지.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소박하게 사셨어요? 너 때문이었어. 저요? 아빠가 부자라는 걸 알면 너도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평범하게 자립해서 살았으면 했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 일을 보고 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딸이 15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는데 아빠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아버지의 눈에 결심이 서린 게 보였어요. 그래서 김 과장을 보낸 거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김 과장님이 더 알아보신 게 있어요? 있지. 그것도 심각한 거.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내 시어머니 과거 조사 결과야. 시어머니요? 김 과장이 은행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해 봤더니 재미있는 게 나왔다. 서류를 보니 20년 전 신문 기사 복사본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20년 전 일이야. 내 시어머니가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건. 네. 나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부남과 불륜으로 가정 파괴 피해 여성 자살 기도. 이게 시어머니 얘기예요? 그래. 당시 내 시어머니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서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믿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 부인은 결국 자살까지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딸한테 도덕 운운하면서 괴롭혀왔다니. 나는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으셨다니요. 그럼 시아버지는 아셨던 건가요? 아니야. 시아버지는 몰랐어. 시어머니가 철저히 숨겼거든.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김 과장이 전문가야.
금융 조사할 때 과거 이력까지 다 뒤져보거든. 아버지가 다른 서류도 보여주셨어요. 더 있어. 내 시어머니가 그 사건 이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도. 그래서 저희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셨던 건가요? 아마 그럴 거야. 자기 과거가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거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 친정을 무시하고 깔봤는지 말이에요. 아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모든 걸 공개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15년 동안 우리 딸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하지만 아이도 있고, 아이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할머니한테서 떨어뜨리는 게 나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 손자도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외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 김 과장님이 시어머니 과거까지 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김 과장은 그냥 은행 직원이 아니야. 특별조사팀 소속이거든. 특별조사팀이요? 금융사기나 도덕적 해이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팀이야. 아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거지. 그럼 시어머니를 일부러 조사해 보신 거예요? 그래. 어제 일을 보고 나서 화가 났거든.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싶었어. 아버지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결과가 이거야.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빨리 와봐. 왜요?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김 과장이 다시 와서 뭔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계속 이상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김 과장님이 또 갔나 봐요. 그럴 거야. 내가 추가 조치를 지시했거든. 추가 조치요? 내 시어머니한테 과거 일을 직접 얘기하라고 했어. 그리고 선택권을 줬지. 무슨 선택권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아니면 과거 일을 모두 공개하거나. 아버지의 계획이 치밀했어요. 아마 지금쯤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뻔해.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빨리 와.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빠, 가봐야겠어요. 그래, 가봐라.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를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을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제 갑은 우리 쪽이거든. 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 과장이 시어머니에게 뭔 얘기를 했는지 알고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20년 전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도 찾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내 시어머니 현재 주소를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고. 아, 물론 아빠가 막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어. 무슨 조건이요? 우리 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15년 동안 을의 입장이었던 내가 갑이 된 거였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라. 아마 시어머니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15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앰뷸런스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설명했어요. 김 과장이 와서 뭔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계속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뭐라고 중얼거리셨어요? 20년 전 일이 들켰다. 이제 끝났다. 이런 소리를. 결국 김 과장이 모든 걸 얘기했나 봐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도대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가? 김 과장님이 조사해서 확인된 사실이래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셨다는 거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말로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시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내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이나 무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다 알려줬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는 거였어요. 남편이 침묵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김 과장님이 모든 걸 조사해서 알려주셨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년 전 일도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이사 오셨는지도 다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됐고요. 내 아버지가 지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주주세요. 그리고 시중은행의 최대 고객이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동안 시골 농부라고 무시해왔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김 과장님이 보여준 신문 기사들이 사실인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부인이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드신 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 어떻게 15년 동안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셨어요? 남편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도덕이 어쩌고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시면서 아내를 괴롭히셨는데 정작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나는 남편의 변화에 놀랐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을 시골 늙은이라고 무시하셨는데 사실은 어머니보다 훨씬 성공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만해.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하라고요? 15년 동안 아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대출도 거절되고 앞으로 어떤 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린다는 거 아세요? 사업 확장도 못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장인어른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칠순잔치에서 물까지 부으시고 시골 늙은이라고 모욕하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병인이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아래층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가요? 내가 물었어요. 이름을 말씀 안 하시고 20년 전 일로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만 하시던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안 만날래요.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하지만 꽤 많이 오셨는데요. 한 10명 정도. 20년 전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김 과장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병인이 다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셨어요. 마치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면회가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간병인이 나가고 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서진아, 어때? 시어머니가 정신 차렸니? 네, 아빠. 정신은 차리셨는데 많이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럴 만하지. 20년 동안 숨겨온 일이 드러났으니까. 아빠, 지금 병원에 20년 전 피해자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래, 빠르네. 내가 김 과장한테 연락처를 알려주긴 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연락을 해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만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지. 도망 다닐 곳도 없으니까 숨으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숨을 곳이 없어.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네. 김 과장이 어제부터 동네에 소문을 내고 있어. 칠순잔치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의 정체가 뭔지 말이야. 아버지의 복수가 치밀했어요.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다들 충격받고 있지. 특히 칠순잔치에 왔던 분들은 더 그래. 그럼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지겠네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 15년 동안 우리 딸을 괴롭힌 대가야.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남편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동네에 소문까지 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사과하시면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 시어머니가 이불을 벗기며 말씀하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 20년 전 일까지 드러났는데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도와준다고? 나를?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용서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온화하고 관대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을 거예요. 무슨 조건?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절대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20년 전 일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달린 문제죠. 아버지가 원하시면 모든 걸 덮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시어머니가 무서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내가 15년 동안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처음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 안 해봤지. 어머님, 나도 모르게 내 친정을 무시하고 내 아버지를 깔봤는데 사실은 내가 더 못한 사람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일도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나는 아무 반성 안 하고 숨어서 살았어. 어머님,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를 가르치려고 했을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의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사과하셨어요. 15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내 아버지께도 꼭 사과드려야겠어. 칠순잔치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간병인이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아래층 분들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시네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부탁드려 볼게요. 정말? 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셔야 해요. 그럴게.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겠어. 시어머니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신 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였어요.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김 과장이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따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20년 전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따님의 어머님께서 그분들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써드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20년 늦었지만 꼭 사과드리겠어요.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대출건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장인어른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나를 바라보셨어요. 따님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딸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위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내 편이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이 가정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나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어머니도 완전히 바뀌셨고,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어요. 서진아, 내가 정말 바뀔게. 15년 동안 너를 괴롭힌 걸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 어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결정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떠나고 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저 멀리 친정 마을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서진아, 어디 있니? 병원 옥상에 있어요. 그래, 잘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아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든든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라. 뭐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빠, 그동안 숨기고 사신 거 섭섭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평범하게 자랐으면 했어.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싫었고, 이해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 그럼 이제 친정으로 와라. 아빠가 해줄 얘기가 있어. 친정으로 가는 길에 15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우리 딸. 많이 고민했지? 네.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셨어요. 서진아, 아빠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말이야. 강하다고요? 15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꺾이지 않았잖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모든 걸 지원해 줄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되고 다시 살아보고 싶으면 그것도 좋고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건 내 마음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요? 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갑은 우리 쪽이거든.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힘을 주었어요. 서진아, 넌 참았다. 15년이면 충분해. 이제 선택은 내가 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결정했어요. 뭘로 했니?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연하지.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면 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셨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바로 정리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친정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제 뜻대로 살 거예요. 아버지가 박수를 쳤어요. 그래야 해. 이제야 우리 딸답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결정하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서진아,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친정 출입도 자유롭게 하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바로 끝낼 거예요. 알겠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도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제대로 할게.
믿을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내일부터 아침은 내가 할게. 네. 15년 동안 너만 고생시켰잖니.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정말 변하시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인사드리러 가야겠어. 장인어른께 제대로 사과해야지. 어머님,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집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차를 끓여주셨어요. 서진아, 앉아서 쉬어.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에 함께 가서 아버지께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도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과거 일은 다 잊읍시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죠.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시고 친정 출입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나를 배려해 줍니다. 김 과장님도 종종 안부를 물어보세요. 대출도 무사히 승인되어서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서진아, 어때? 요즘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 저녁 노을이 참 예뻤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오늘 친정 다녀오느라 힘들었잖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날 아버지가 내 편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됐어요. 가끔 15년을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외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세상에는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려고 하거나 무조건 참으려고 하거나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떠올려요. 넌 참았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해라. 아빠는 내 편이다.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버텨내신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